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이번 시간에는 저번에 이어서 중세 후기 문학 중에서 시조와 가사, 그리고 밑에 보시면 산문문학 있죠. 산문문학인데 잘 보시면 가전이에요, 가전. 그래서 가전에 관련된 거, 그리고 민족사의 재인식이라고 해서 당시에 이제 중세 후기에 우리가 이제 몽골난이나 우리가 이제 무신난 이런 거 얘기했었잖아요. 특히 이제 몽골의 난에서 우리가 이제 그 무신 정권 사람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항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등장했던 여러 가지 문화 작품. 우리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그런 애국심에 불타는 문화 작품. 그것이 바로 이제 민족사의 재인식이라고 해서 이제 뭐 이른의 삼경유사나 뭐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관련된 내용을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이게 뭐 한 페이지이지만 되게 많은 내용을 담고 있고 이제 최대한 선생님이 설명을 잘해주려고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같이 보도록 합시다. 202페이지입니다. 자, 볼까요? 시조와 가사의 발생과 향유. 중세 후기에 새롭게 나타난 시가 갈래로는 뭐가 있다고요? 바로 시조하고 가사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세 후기가 되면서 시조가 등장을 하고 그리고 가사 작품도 등장을 하게 됐다라고 했죠. 특히 중세 후기 문학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새로운 문학 갈래가 나타났다는 거 특징이라고 했었어요. 문학 담당층이 변하게 되면서요. 신진 4대부들이 등장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우리가 시조, 경기체가 가사 등에 서로 공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우리가 중세 후기 문학의 특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나 시조와 가사는 후기, 중세 후기, 그러니까 우리가 중세 후기, 조선 전기까지잖아요. 그래서 고려 말에서 조선 전기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창작이 됐다라는 점에서 경기체와 다른데, 그러니까 선생님이 여기서 중세 후기에 우리가 가장 큰 특징, 방금 얘기를 했죠. 시조, 경기체가 가사, 이런 것들이 서로 공존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시조하고 가사는 오랫동안 이어졌어요. 끝까지. 그래서 우리가 시조하고 가사하면 좀 편안하게 받아들이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으니까, 익숙하니까. 하지만 경기체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본 적 있어요? 지금 현재? 본 적이 없죠. 지금 뭐 시조 같은 경우에는 보지만 그 정도로 폐쇄적인 장르였고 금방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익숙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시조나 가사 작품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굉장히 개방적이잖아요. 여러 가지 내용을 다 담을 수 있는 형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까지도 현대까지도 남아있기 때문에 굉장히 생명력이 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발생은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얘기하기로는 거의 대부분 이제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중세 후기, 바로 이제 고려 말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고려 말에 생겨나겠다 신진 4대부의 등장과 함께, 그리고 가사 역시 이제 고려 말 이런 식으로 생겨나게 됐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지만 우리가 이제 굉장히 생명력이 길고 굉장히 개방적인 형식이었기 때문에 모든 내용을 다 담을 수 있었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이제 시조나 가사 작품은 오늘날에도 문학갈래로서의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시조 부분 같이 보도록 할까요? 시조. 자, 시조는 일단 우리가 이제 단가라는 명칭으로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뭐 그냥 이렇게도 부르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가에서 단은 짧을 단자거든요. 그래서 짧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조의 길이는 이제 여러분들이 다른 장르에 비해서 우리가 이제 이 앞전에 배웠던 이제 고려가요 같은 경우는 장가라고 하거든요. 이제 길다고 길장자 해가지고 이건 길다고 장가라고 하고, 고려가요 같은 경우에는 여음도 있고 뒤에 후렴구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시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히 이제 평시조 같은 경우에는 딱 3장으로 딱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고려가요나 이제 그런 것들에 비해서 짧다라고 해서 단가라는 명칭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제 시조 작품 공부를 하면 이제 시라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지만은 사실은 노래예요. 시조는 노래고요. 이 노래가 바로 우리가 이제 어떤 이제 뒤에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겠지만 가곡창이라든가 시조창이라고 하는 어떤 곡조의 음악에 얹혀서 불리던 노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곡창이라고 하는 굉장히 우아한 그런 음악, 그리고 시조창이라고 하는 좀 다소 좀 대중적인 음악에 얹혀서 부르던 이제 노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시조 같은 경우에는 향가가 사라진 이후에 생겨난 정형성을 띤 서정시다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모든 것들이 좀 압축이 되어 있어요. 앞에서 우리가 이제 향가가 등장을 했었죠. 중세시대 때 우리가 중세문학 해가 그 중세전기에는 이제 우리가 뭐라 그랬죠? 공동의 언어, 공동의 그리고 이제 종교 이런 거를 가지고 우리가 지배를 했었다고 했잖아요. 자,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나왔던 게 뭐였어요? 바로 이제 공동의 우리가 글자였던 한자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했던 한시도 있었지만 특히나 이제 향찰이라고 하는 독특한 표기 방식이 있었죠. 음과 훈, 음과 그리고 뜻을 빌려가지고 표기를 했던 향찰이라는 독특한 방식을 가지고 향가라는 우리말 노래가 있었는데요. 이 우리말 노래가 이제 사라지게 되면서 우리말 노래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향가 같은 경우에는 좀 폐쇄적인 장르라고 볼 수가 있죠. 불교적인 내용도 많았고 승려가 주된 작자층이기도 했고 이제 그런 이제 향가가 사라지고 났지만 역시나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신진 사대부들에 의해서 나타난 시조나 가사 경기체가를 생각해 보시면 모두 이제 이기론의 바탕을 두고 있다. 이제 신유학의 바탕을 두고 있다고 했죠. 전 시간에 했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정서도 중요하게 정서를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고 했죠. 자, 그러니까 향가가 사라진 이후에도 자신의 어떤 정서를 표현하고자 하는 그 욕구가 있는데 그 욕구를 바로 이제 서정시인 향가가 사라지고 나서 또 다른 서정시인 바로 향가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향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향가 중에서도 19체 향가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바로 사내가라고 하죠. 이 사내가하고 비교를 가끔 해요. 사내가하고 우리가 이제 시조를 비교를 해보자면 사내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미적인 미의식 이제 측면에서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바로 이 미적인 측면에서 바로 이제 순고미를 좀 얘기하고 있더라. 19체 향가 같은 경우에 순고미를 중심적으로 보고 있더라 라고 한다면 우리 시조 같은 경우에는 이거에 비해서 안본지족 이런 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아미를 얘기하고 있더라 라는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리고 우리 형식적인 측면에서 봐도 사내가 같은 경우 10줄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10줄 그래서 2개씩 해보면 5줄로 이루어져 있고 시조 같은 경우에는 3줄로 이루어져 있더라 라고 이제 보통 사내가 즉 향가하고 이제 시조를 비교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향가에서 이제 끊어져 버린 서정시의 그 라인을 누가 바통을 이어받았다. 바로 이제 시조에서 이어받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향가가 사라진 이후에 그 서정시 빈자리를 바로 시조가 있게 되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정형성을 띈 서정시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서정시지만 정형성을 띠고 있죠. 어떤 형식의 틀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특히 시조의 형식 같은 경우에 얘기를 해본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여기 밑에 여기 나와있지. 일단 여기 읽어볼게요. 신흥 사대부들의 서정가요에 대한 요구에 따라 생겨난 것으로 파악된다. 그렇죠. 아까 향가 이후에 서정시가 사라지게 되니까 그 서정시의 빈자리를 바로 시조로 채우게 됐던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자, 정형성을 띤 서정시다. 자, 정형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바로 시조의 특징이다 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3장 및 4음보의 정형성을 띈다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시조의 형식 설명할 때 이렇게 많이 설명할 거예요. 3장이라고 해서 초장, 중장, 종장 이렇게. 그리고 이제 사음보.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이제 4번의 호흡으로 띄어진다. 이제 그리고 이제 이런 정형적인 특징, 특히 이제 글자 수가 뭐 3, 4, 3, 4, 3, 3, 4, 3, 5, 4, 3이고 전체 글자 수가 45자를 완전히 넘지 않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45자 내외의 글자 수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할 거예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글자 수에 따라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형식 같은 경우에. 자,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음수율이라고 해요. 음은 이제 소리 음자고 수는 숫자. 그러니까 음의 숫자를 가지고 여기 3글자인지 4글자인지 뭐 다 3글자인지 5글자인지 이런 걸 따지고 이제 운율을 나타내는 거. 이게 음수율에 따라서 이제 시조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형식적인 특징을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조윤재 선생님이 이렇게 음수에 따라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형식을 얘기를 한 거였는데요. 이거는 이제 통계를 내서 했던 거예요. 당시에 이제 시조를 모아 보니까 시조의 대부분 특징이 앞에 글자가 뭐 3글자에서 4글자 정도고 이게 여기가 이제 3글자에서 뭐 5글자 정도고 그래서 이제 평균을 내보니까 그 시조들의 평균을 내보니까 보통 이제 3글자 4글자 3글자 4글자 뭐 3글자 4글자 뭐 3글자 5글자 4글자 3글자
글자의 형식을 가지고 있더라라고 해서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시조의 그 전형적인 형식이다, 이게 틀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요즘은 이제 이게 좀 오류가 많다, 음수율에 맞춰서 딱딱 얘기를 하는 게 오류가 많다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왜냐면 우리가 시조를 이제 하다 보면 알겠지만 3543이 꼭 안 지켜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총장, 중장, 종장 이렇게 있지만 우리가 이 앞에 여기 종장의 요 앞에 세 글자는 어떤다고 합니까? 종장의 제 이름보 같은 경우 요 앞에 이름보 요 앞에 세 글자 같은 경우에는 딱 3음절로 연결이 되더라.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거의 95% 이상의 이제 시조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아주 이제 시조에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이거는 이제 볼 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랑 연결해서 보자면 이거 연결해서 일단 볼까요? 그래서 연결해서 보면은 종장에서 요 앞에 세 글자 같은 경우에는 19채 한가의 전통을 이어서 종장, 척구에 감탄구를 두는 양식을 취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19채 한가의 형식이랑 이어진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문학의 연속성을 얘기를 할 때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가 같은 작품 우리가 앞에서 공부를 했던 거 보시면은 특히 이제 19채 한가 사내가 같은 경우에 어떠해요? 보시면 요 마지막에 여기 나오죠. 이렇게 맨 마지막에 이렇게 감탄사가 나온다는 거. 요게 이제 이것이 바로 어디랑 연결된다는 거예요. 한가에서 밑에 이렇게 19채 한가에서 감탄사를 두던 이런 형식이 어디 바로 요 시조 작품에서 우리가 연결이 되더라. 그래서 시조에서 보시면 종장의 마지막 여기 세 글자 3음절 같은 경우에 어떤다고 했어요? 역시 감탄사 어지버라고 하는 이런 이제 감탄사의 모습을 취하고 있더라. 그래서 이게 이제 사내가 바로 한가의 특징이랑 이어지게 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19채 한가의 전통을 이어받았다. 그래서 종장, 척구에 감탄사를 두는 양식을 취하고 있다.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냐면 문학 작품이라고 하는 게 문학이라고 하는 게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시조가 생겨나고 갑자기 어느 날 향가가 생겨나고 이런 게 아니고 모든 문학 작품이 이런 식으로 영향을 서로 주고받았다. 우리 한국 문학 작품이 이렇게 쭉 영향을 주고받는 가운데 형성이 되었다라는 근거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19채 한가에서 이렇게 있지 않았냐, 감탄사를 두지 않았냐, 근데 이게 시조에서도 나타나지 않냐, 그러니까 이게 연결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는 거죠. 어쨌든 이제 음수율의 얘기로 돌아오자면, 그래서 숫자로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이게 완전히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있죠. 우리가 이제 보다 보면. 그럼 그런 경우에 과연 우리가 이거를 어긋났다고 볼 수가 있는가? 그럼 그런 경우에는 만약에 앞에 3543인데 3543에서 여기가 만약에 6글자, 7글자라고 해서 우리가 그러면 이거는 어떤 전형적인 틀에서 벗어난 시조인가? 이렇게 봐야 되냐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나오게 된 게 이제 음수율보다도 음수율은 좀 폐쇄적인 것 같다. 그래서 음수율보다 자 우리가 이제 뭘 보자? 바로 이제 호흡을 가지고 나눠보자. 그래서 이제 음보율을 이제 요즘에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음수율을 가지고 우리 시조 작품을 얘기했던 게 헛된 건 아니고요. 당시에는 이제 최초로 이러한 시도를 했었고 당시에는 나름대로 이제 통계를 내서 했던 방식이기 때문에 의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이제 그 약간 오류가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제 음보율이라고 해서 바로 이제 호흡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호흡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우리가 아시죠? 이제 하나, 둘, 셋, 넷라고 하는 이제 4음보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더라. 그래서 4음보가 있고 중장에서 또 4음보가 반복이 되고, 그래서 이제 음보율로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해보자면 그 다음에 종장 부분에서는 이렇게 4음보로 가지만 이 부분이 있었죠. 방금 여기 두 번째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음보율이 조금 변형 사복격을 가지고 있더라. 조금 변형된 경우가 있더라.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음수율 아까 같이 3434, 3434, 3543의 딱 글자 수를 가지고 정형성을 얘기한다기보다는 음보율, 그래서 음의 걸음을 가지고 시의 정형성을 얘기한다라고 이제 요즘 추세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알고는 있어야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진다. 그리고 나서 보시면 고려의 우탁이라든가 이색이라든가 정몽주로부터 조선의 성삼문, 이황, 정철, 황진이, 홍랑에 이르기까지 많은 작가의 작품이 전해지고 있다. 자, 작가의 작품을 이렇게 우리가 이제 시조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눠요. 사대부층 이랑 그리고 중인층 그리고 이제 기녀층 이렇게 이제 나눠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보통 이제 사대부층이 우리가 아는 바로 시조 작품의 향유의 중심부에 있는 사람이었고요. 근데 위로는 왕족, 그리고 아래로는 또 중인, 즉 가객층까지도 향유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죠. 특히 이제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녀인데 시녀라고 잘못 적었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여성층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기녀예요. 기녀. 여성층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기녀 작품이 향유층으로 좀 제한돼 있다라는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가사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다양하게 표출을 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시조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녀층으로 여성층이 좀 제한돼 있었다. 이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유학의 어떤 이념에 근거를 두는 작품들이 많았다. 그래서 사대부층을 보시면 그래서 세 부류로 이렇게 나뉩니다. 그래서 사대부층 같은 경우에는 고려 말 이후에 시조 문학의 주도권을 잡았고, 시조를 통해서 자신들의 어떤 이념이라든가 정서를 예술적으로 좀 나타내려고 했던 계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신진 사대부들이 이제 권력을 쥐게 되면서 신진이나 이제 더 이상 신흥 부류가 아니잖아요. 권력의 중심에 서게 되면 이제 그러면서 이제 신흥을 빠지고 이제 사대부 계층이 된 거죠. 특히 강호시조 같은 경우에는 강호가 뭐예요? 강과 호수죠. 진짜 강과 호수라기보다는 자연을 노래했다라는 거였어요. 자연과 함께하는 그런 이제 즐거움을 노래를 했다라는 거, 자기 수양 뭐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어떠한 이제 교훈시조 같은 거, 이제 바람직한 사회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연근시조, 빼놓을 수 없겠죠. 임금에 대한 사랑을 얘기를 한 거. 우국시조, 이제 나라를 걱정하는 시조. 특히나 이제 고려 말의 시조가 이런 특징을 보이죠. 자, 그리고 세태시조, 이제 비판을 하는 그런 세태시조라든가, 취락시조, 이제 재미있게 노는 내용, 그리고 기행시조라고 해서 여행을 하는 내용 등 이제 다양한 내용들을 읊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인층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이제 가객이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많이 하죠. 행정 실무를 담당했던 층이에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 역관이라든가 이제 그 번역을 하는 일, 별감이라든가 설이라든가 군교 등이 보통 이제 나중에 조선 후기로 가게 되면서 이제 부를 축적을 하게 돼요. 이제 좀 돈을 많이 가지게 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화도 좀 향유를 해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중심축으로 부상하게 됐던 계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를 축적하면서 좀 나타나게 된 세력이라고 보시면 되죠.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중인층 중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 계층은 중인층 가운데 특히 이제 시조를 좀 전문적으로 짓고 부른 집단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이제 가객 집단이라고 해요. 중인층 가운데 특히 시조를 전문적으로 짓고 부르는 집단이 있는데, 이들을 이제 가객이라고 하더라. 가는 이제 노래 가자, 손님 객자죠. 그러니까 노래를 부르는 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가객 집단들이라고 보시면 돼. 특히 이제 가객 중에서도 이제 전문적인 음악가, 뭐 특히나 잔치에 초대돼서 시조를 부리면 면서 이제 먹고 사는 걸 유지했던 이제 그런 사람들을 가객 명창이라고 했고요. 노래를 불렀던. 그리고 이제 음악적인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진짜 시적인 어떤 재능까지 발휘한 그런 시조 시인 김천택 같은 사람들을 이제 가객 시인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명창들이 있었고요. 이 사람들 이제 나중에 이제 시인, 가객 시인 들도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들은 이제 자기들만의 어떤 이제 동아리 이런 것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가단이라고 하거든요. 동아리 같은 거를 만들어 가지고 천구영연이라든가 가고 원류라고 하는 그런 이제 가집들을 편찬을 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가객층이 나중에 시조 작품과 많은 관련을 가지고 얘기가 나옵니다. 특히 이제 사대부의 문화를 좀 모방한 그런 경향이 있는데, 왜냐하면 사대부 계층이 아무래도 이제 후원을 많이 해줬기 때문에 그런 걸 모방한 그런 특징을 좀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자신들의 처지, 방금 얘기했죠. 부를 축적하지만 완전 양반은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자신의 처지, 이런 것들을 노래한 내용이 많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중요하게 보는 게 이제 기녀층 같은 경우죠. 이제 기녀층 같은 경우는 시조의 작자층이고 유일한 이제 여성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조에서. 그 신부는 천인인데요. 사대부들을 상대를 하고 있었죠. 이제 헤어와라고 해서 말을 알아듣는 꽃이다.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사대부들을 접대를 하고 상대를 하다 보니까 기본적인 어떤 시적인 자질, 소양 이런 것들이 있었죠. 한시를 지을 줄 알고 춤을 어느 정도 출 줄 알고. 그리고 왜냐면은 연애 이제 한 부르는 이제 그런 잔치 공간에서 사대부 남성이 창작한 시조를 또 노래를 불러야 했고, 또 자작해서 자기가 지어서 또 노래를 불러야 했고, 이제 그래야 했기 때문에 이제 시조의 그런 이제 향유층으로 나타나게 된 거죠. 특히 내용은 이제 아무래도 기녀층이기 때문에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기녀는 대부분 이제 거의 이제 애정 시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특수한 계층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전하는 것은 한 60개 정도만 전한다고 우리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세 개의 이제 계층이 있는데, 이거는 중인층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조선 후기에 어떤 이제 사회가 변동을 하게 되면서 좀 더 많이 나타나게 되고, 특히 이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시조 작품이 특히나 이제 많이 남게 됐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이제 역시 우리 이제 교과서에 많이 나오는 건 이제 사대부층이겠죠. 사대부층이 가장 이제 향유의 중심부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시면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작가들이 시조를 창작하며 방금 얘기했죠. 사대부 계층이라든가, 그리고 우리가 이제 중인층이라든가 기녀층이라고 하는 다양한 이제 그런 작가들이 시조의 창작에 전부 다 참여를 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시조가 굉장히 개방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다채로운 소재, 주제의식 이런 것들을 담아내고 있는데, 이러한 개방적인 성격은 시조가 근대 이후에도 생명력을 잃지 않았던 중요한 이유다. 이제 이런 형식적인 특징만 갖추고 있다면 무슨 내용이든지 다 담아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개방적인 성격이었기 때문에 시조는 이제 지금까지도 이렇게 지어지고 있더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가사 보도록 합시다. 자, 가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보시면 선생님 옆에다가 이렇게 한자로 적어놨죠. 그래서 한자를 한번 볼까요? 보시면 여기 이렇게 써놨죠. 그래서 요 가사는 아니고 이 가사는 맞다, 이렇게 적어놨을 거예요. 자, 이거 가사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음악의 가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음악 부를 때 가사말이죠, 노랫말. 이제 그거를 요 한자를 쓰는 것이고, 요 한자, 이 한자가 맞는 것이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이제 말하는 바로 이제 고려 말에 발생한 이제 문학적인 갈래를 뜻하는 한자라는 것을 기억을 하세요. 가사 작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특히 이제 교술 갈래에 속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여러분들 그냥 하나의 관점이다, 뭐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장르론을 말씀하신 이제 조동일 교수님이 얘기를 하신 건데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장르를 이제 네 부류로 나눴어요. 이제 조동일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이제 문학 작품을 이렇게 딱 이제 일관된 체계로 이렇게 딱 나누려고 노력을 하셨던 분인데요. 이제 거기에서 나눴던 갈래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나눴던 이제 분류에서는 바로 어떻게 나눴냐면, 이제 문학 작품을 서정, 그리고 서사, 그리고 마지막 교술, 이렇게 네 개로 나눴답니다.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가사가 교술에 속한다라는 거죠. 왜냐면 이제 작품 외적 세계가 개입하는 자아의 세계화를 자아가 세계화되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해서 이제 교술 갈래에 속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어떻습니까? 바로 이제 이미 있었던 일을 이렇게 자기가 있었던 일을 그 안에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그 안에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교술 갈래에 속한다라고 이제 장르론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이제 여러분들 이제 보면 알겠지만 가사라는 게 딱 이렇게 교술 갈래로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잖아요. 왜냐면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뭐 서정적인 측면도 가지고 있고 감정을 읊기도 하고, 이제 기행가사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서사적인 얘기도 좀 들어있고,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요즘에는 이제 서정, 자신의 감정을 나타낸다든지, 그 서사, 이야기, 그리고 교술, 그리고 희곡,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성격이 혼합된 아주 매우 다양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라고 이제 요즘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술 갈래로 처음에는 분류를 했지만은, 이제 요즘의 관점에서는 이제 서정, 서사, 교술, 희곡 등 이제 뭐 가사는 매우 다양한 주제, 매우 다양한 양식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장르다, 복합 장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들이 그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사 같은 경우에는 사음보 연속체 형식을 지닌 문학 갈래라고 돼 있죠. 음보는 음의 걸음이죠. 그래서 4번 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가사의 형식 같은 경우에는 옆에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4사조의 사음보 연속체라고 돼 있죠. 그래서 3글자, 4글자, 4글자, 4글자. 자, 이 정도를 가지고 있는 사음보의 연속체 형식. 이게 이제 가사의 특징 중에 가장 이제 최소한의 요건. 이제 물론 이제 여기서 벗어난 것도 좀 있긴 한데, 최소한의 이 정도의 형식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3사나 4사조의 사음보 연속체 형식을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 같은 경우에 가사의 작품에서 가장 유명한 거 3인곡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보자면 3인곡 같은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나와 있어요? 이 몸 삼기실제 님을 조차 삼기시니 선생 한생 연분이며 하늘일을 모를까 뭐 이렇게 돼 있죠. 이거 볼까? 나나 젊어 있고 니마나 날 계시니 보시면 하나 둘 셋 세 글자 그리고 젊어 있고 네 글자 이게 이제 뭐예요? 바로 3, 4조라고 하는 겁니다. 세 글자 네 글자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끊어 읽어요? 나나 젊어 있고 니마나 날 계시니 이렇게 네 번 끊어 읽죠. 그래서 사음보가 되는 겁니다. 연속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짝을 이루면서 무한히 늘어나는 것을 우리가 연속체의 형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짝을 이루면서 이렇게 점점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뭐 늙어야 무슨 일로 외로들고 그러는 거 우리가 짝을 이루고 있는 거 한번 볼까요? 특히 이제 내용상에 짝 이루는 거 뭐 대충 여기 보시면 인생은 유한한데 시름도 그지없다. 무심한 세월을 물 흐르듯 하는 거야. 자, 인생은 유한한데 인생은 짧은데 한계가 있는데 시름은 끝이 없다. 그래서 인생은 유한한데 시름은 끝이 없다. 이거는 한계가 있지만 이건 한계가 없다 해서 서로 짝을 이루면서 내용상 짝을 이루면서 반복이 되고 있죠. 이런 식으로 무한히 늘어날 수 있는 거 이런 거 짝을 이루면서 무한히 늘어날 수 있는 거 이것을 우리 연속체라고 하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짝을 이루기만 하면 무한히 늘어날 수 있는 형식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엄청난 양으로 길어질 수 있겠구나 라는 거. 그래서 이제 가사 작품이 무한히 이렇게 긴 이렇게 장문의 형식으로 이렇게 점점 불어날 수 있는 이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어서 보시면은, 자, 가사의 발생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가사의 발생에 관련돼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자, 볼까요? 가사의 발생은 중세 후기에 작자층의 문학적 요구와 관련된 것으로 해석되지만, 중세 후기 작자층, 특히 우리 신진 사대부들, 문학적인 요구, 방금 얘기했었죠? 우리가 이제 그 경기체가가 이제 쇠퇴하게 되게 되면서 우리가 이제 교수 갈래가 비게 됐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거를 채우기 위해서 나오게 된 게 이제 가사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한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석이 되지만 이제 구체적인 출발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더라. 그래서 이제 논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특히 얘기를 하는 것 중에서는 이제 고려의 나홍화상이 서한가를 우리가 출발점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은 바로 이제 조선의 정극인이 쓴 상중곡을 출발점으로 볼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그런 논란이 있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만 얘기를 하자면 이제 요즘에 이제 물론 선생님의 의견이라기보다는 이제 요즘의 의견, 요즘에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 를 본다면 뭘 보고 있냐, 바로 고려의 나황화상이 쓴 서한가를 이제 첫 작품으로 보는 게 이제 요즘의 시각이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뒤에 가서 또 다른 이제 얘기가 나온다면 바뀔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는 이렇게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의 수순을 밟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가사 같은 경우에는 고려 말에 이제 포교, 이제 널리 그 이제 불교를 퍼뜨리기 위해서 그런 위한 도구로 발생했다라는 게 이제 여기 학계의 설이에요. 그래서 그 첫 작품이 바로 뭡니까? 바로 고려의 나홍화상이 쓴 서한가라는 거죠. 갑자기 카톡으로 학생이 질문이 와서 대답했고, 자, 그다음 볼까요? 고려 말에 포교를 위한 도교로 발생했다라는 게 가장 설득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나홍화상, 해근의 이제 서원가라든가 이제 승원가 같은 작품이죠. 그래서 이제 이 작품 같은 게 왜 이제 논란이 되냐라고 한다면, 이제 문헌으로 딱 우리가 기록으로는 18세기 이후에 기록으로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으로 전하기 이전에 작품이 서한가이기 때문에 이것을 출발점으로 볼 수 있는 것이냐라고 이제 논란이 있지만, 그렇지만 또 아니라고 보기도, 여러 정황상 보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제 첫 작품으로 이제 본다라는 게 이제 요즘 시각이니까 이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되다가 이제 그리고 나서 처음에는 그래서 이제 승려들이 이제 이렇게 자신의 불교적인 것들을 널리 퍼뜨리기 위해서 처음에는 발생을 했지만은 점차 이제 조선 초가 되게 되면서 사대부 계층, 우리가 이제 조선 전기에는 우리가 이제 고려 말에서 조선 전기로 갈 때는 신진 사대부들이었지만 이들이 이제 권력을 잡게 되면서 신진이라는 말을 빼버렸죠. 왜냐면 이제 더 이상 신흥 세력이 아니잖아. 권력의 중심이 됐으니까요. 이제 사대부 계층들이요, 바로 이 가사 작품들을 가사
장르를 잘 받아들여서 본인들이 아주 많이 발달하게 된 그런 적극적인 사대부들의 전유물로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 초기에 이제 사대부 계층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수용이 되고요. 이때 이제 우리가 이제 많이 아는 작품들이 나오죠. 전극인에 바로 여기 나와 있죠. 상춘곡 같은 작품이 라든가 아니면 송순의 면왕정가라든가 관동별곡이라든가 정철의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성종에서 숙종 사이에 이제 가사 문학이 아주 본격적으로 발달을 하기 시작하고요. 이때 이제 사대부들이 많이 받아들였고 사대부들 전유물로서 정착이 됐기 때문에 주로 주제가 이제 강호가도라든가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이제 강호라고 했으니까 강과 호수 자연 속에서 어떤 이제 도를 읊는 그런 거. 그리고 이제 사대부라든가 또 전문적으로 이제 가창을 해요. 전문적으로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향유층이 더욱더 확대되고 그리고 이제 호남 지방을 넘어서 처음에는 이제 호남 지방을 중심으로 이제 호남 가단이 형성이 되게 돼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문학 작품을 보다 보면은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영남 지역과 이제 호남 지역으로 나누어서 보통 이제 문학 작품을 얘기를 하는데요. 영남 지방 같은 경우에는 도학이 많이 발전돼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강호에서 건일에서 선비로서 뭔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도리를 얘기하는 것을 많이 중심적으로 얘기를 했었고요. 호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넓은 평야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풍족했고 그러다 보니까 요 예술적인 약간 풍류적인 관점 이제 그런 관점에서 많이 노래를 했죠. 특히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그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호남 지방에서 많이 그 풍류적인 관점에서 많이 나왔다가 이제 영남까지 이제 확산이 된 그리고 나서 이제 점차 이제 그런 강호가도 중심이었다가 이제 기행가사 또 유배가사 이런 식으로 가사의 주제도 점차 확산이 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조선 후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작자층이 엄청나게 확대가 되기 시작을 하게 되죠. 특히 이제 17세기 이후에 사회 변동에 따라서 가사의 작자층이나 향유층이 크게 변화를 하게 되는데요. 특히 이제 부녀자들이 자신의 신세를 토로하는 규방가사라든가 이제 그런 식으로 또 아니면은 우리가 이제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인해서 도시가 발달하게 되죠. 발달하게 되면서 또 유흥문화도 발달하게 되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가창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가창 가사들이 유행을 한다든지 또 가객에 의해서 또 가창 가사가 유행을 하면서 제일 유명한 12개의 가사인 가사 작품 12가사가 인기를 끌게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점차 변화를 하게 되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 이제 공부하는 시기 자체가 지금 어디입니까?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시기 자체가 여기 조선 후기 아니 중세 후기 문학이잖아요. 그러니까 고려 지금 우리가 고려 말에서부터 해가지고 조선 전기까지니까 우리가 고려 말에 포교를 위한 도구로 발생을 했고 그리고 이제 조선 초에 사대부들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수용이 되면서 사대부들의 전유물이 되었다까지가 이제 지금 시기에서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임진왜란 기점 여기서부터는 뒤에 이제 중세에서 근대로 이행기 시기에서의 과서 작품은 이렇구나 하고 이제 그때 시기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도록 할게요. 어쨌든 고려말 포교를 위한 도구로 발생했다라는 예시로 서한가 그리고 이것이 발전이 돼서 조선 초 사대부에 의해서 사대부 전유물의 작품이 됐다라고 하면서 그 문을 위한 첫 작품이 바로 전극인의 상춘곡이 있구나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더욱더 발달한 작품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면왕정가라든가 정철의 관동별곡 같은 작품이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첫 작품에 관한 시기로서는 이제 고려 말 포교를 위한 도구로 발생했다라는 게 조금 더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이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어서 볼까요? 자 그렇지만 선생인 나홍화상이나 사대부인 정극인 그렇죠 사대부 정극인 그리고 여기 선승 여기 승려였던 여기 고려의 나홍화상 모두 중세 후기에 등장한 새로운 작가층의 일원이 분명하다. 조선 전기에 가사 작가로는 송강 정철 그렇지 요 시기죠 요 시기에 가장 잘 알려져 있는데 바로 관동별곡 삼위인곡 성미인곡 등의 작품은 당시에도 물론 오늘날에도 높은 평가를 받는다. 그래서 조선 중기에 가장 이제 사대부의 전유물이 되면서 우리가 사대부의 그런 이제 가사 작품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가사 작품이 바로 이제 관동별곡, 삼위인곡, 소미인곡, 송미인곡이라고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부분 볼까요? 자, 산문문학의 새로운 경향과 민족사의 재인식. 역시 이거 시기가 언제라고 했어요? 바로 이제 이거 시기가 중세 후기죠. 중세 후기니까 고려 말에서 조선 초의 상황이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자, 이 중세 후기에 새롭게 등장한 중세 후기가 되면서 새롭게 문학 담당층 누구라고 했어요? 바로 신진 사대부들이 등장을 하게 됐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이 신진 사대부들이 어떤 거에 관심이 많다고 그랬어요? 어떤 물건에 관심이 많았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관심이 이제 시로서, 서정갈래로서 표현이 됐던 게 바로 우리가 이제 이거 경기체가라고 하는 거고요. 물론 이제 교술 갈래지만 서정적인 성격이 강한 우리가 교술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요, 이제 그 관심이 바로 이제 그 어떤 물건에 대한 그런 이제 관심인가 이와 기라고 했었잖아요. 우리가 신유학을 받아들이면서. 우리 신진 사대부들이 이와 기에 관심이 있었는데요. 특히 이도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서정시도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앞에 있었던 시조도 관심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기라고 하는 어떤 사물에도 관심이 있었고, 나를 둘러싼 이런 환경에도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기라고 하는 관심을 가지고 생각을 해본다면 바로 기라고 하는 그 관심을 바로 이제 우리가 이제 서정적인 교술 갈래로 풀어낸 것을 바로 이제 경기체가라고 볼 수가 있고요. 바로 이제 서사적인, 그러니까 이야기 형태의 교술 갈래로 풀어낸 것을 우리가 이제 가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중세 후기에 새롭게 등장한 산문 문학 갈래 중에 하나에는 바로 임춘의 공방전과 같은 가전이 있다. 그래서 가전이 이제 새롭게 등장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세 후기에 신진 사대부들이 아무래도 어떤 이제 사물에 관심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그런 사물에 대한 관심이 바로 이제 이런 가전 작품을 여러분들이 창작을 하게 되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전을 보시면 가가 이게 가짜가 거짓이라는 거예요. 페이크. 그래서 거짓이고요. 저는 이제 전기문 할 때 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왜 거짓이다라고 이제 가가 거짓 가짜가 쓰여져 있냐라고 한다면 이것은 진짜 사람의 전기 형식이 아니고 우리가 전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뒤에 전 붙어 있죠. 이 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인물의 생애를 일생을 다루는 것을 우리가 이제 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그 일생을 다룬 것을 우리가 이제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전의 형식이잖아요. 근데 인간이 아니고 이제 사물을 가지고 사물의 일생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전은 전인데 가짜 전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가전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사물을 가지고 사물의 일생을 다루고 있는데요. 뭐 거북이라든가 대나무라든가 뭐 지팡이, 술, 뭐 돈,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의인화해서 그 생애를 쫙 이렇게 사람처럼 마치 사람의 전기문처럼 기술한 작품이 바로 이제 가전 작품이고요. 이 시기에 이제 신진사대부들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나타나게 된 어떤 이제 교술문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옆에다가 적어놨죠. 그래서 그런 이제 어떤 사물에 대한 관심이 이제 이런 교술 문학 중에서도 서정적인 교술의 갈래로 퍼져나간 게 경기체가고요. 바로 이제 어떤 서사적인 그러니까 이야기 중심의 교술 갈래로 퍼져나간 게 바로 이제 가전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가전은 사물을 의인화했다. 사물이 사람이 아닌데 사람인 것처럼 의인화해가지고요. 그리고 그것을 전기의 형식, 바로 일대기의 형식. 우리가 이순신전 하면 이순신의 일대기 뭐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일대기의 형식처럼 서술한 갈래이다. 그래서 이거는 여기 나와 있죠. 사물 자체에 특별한 관심을 가졌던 누구요? 바로 신진 사대부의 성향과 어울리는 갈래로 평가가 된다. 그렇죠? 신진 사대부들의 그런 이제 자신의 그런 관심 분야가 바로 이제 경기체가와 가전이라는 그런 문학 갈래로 표현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선생님이 가전에 대해서 조금 더 적어놨는데요. 보시면 이제 가전 작품 같은 경우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해요. 특히 이제 우리가 보시면은 좀 많이 나오는 거를 많이 얘기를 해보자면은 특히 이제 국순전이라든가 국선생전 같은 게 국이 이제 누룩국자거든요. 그래서 누룩을 가지고 뭘 만드나요? 바로 이제 술을 만들게 되죠. 마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국순전, 국선생전은 모두 이제 술을 의인화해서 마치 술이 사람인 것처럼 술의 일생을 딱 저술한 거. 이걸 이제 국순전, 국선생전이라고 합니다.
둘 다 이제 수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제 수를 바라보고 있는 관점이 조금 달라요. 하나는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하나는 이제 부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방전이라고 해서 공방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 교과서에도 실려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공방전은 바로 이제 돈을 의인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교과서를 보시면 교과서에 이제 공방전이 이렇게 실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공방전이라고 나와 있죠. 이제 방이 공방전에서 중간이 비어 있다라는 거예요. 중간이 비어있는 것의 전이다 라고 해서 중간이 비어있는 게 뭘까요? 지금 이 돈이 예전의 돈 엽전 생각해 보시면 중간에 이렇게 비어있죠. 왜냐면 이게 엮어야 되니까 이렇게 돈을 엮어서 들고 다녔잖아요. 옛날에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가 빈 이것을 공방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공방의 전이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돈을 의인화해서 나와있죠. 돈을 의인화해서 그 내력과 형식을 이렇게 허구적으로 돈의 일생을 이렇게 서술을 한 그런 작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가전 작품을 우리가 이제 왜 이제 좀 중요하게 보냐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전의 시대에서는 이제 설화 같은 게 나왔잖아요. 설화는 바로 이제 짧은 이야기 같은 거죠. 그래서 신화나 전설이나 민담 같은 거였는데 이제 후에 이제 소설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 설화라는 그런 딸막딸막한 그런 간단한 이야기에서 뒤에 이제 소설이라고 하는 기승전결의 이야기를 갖춘 그런 서사 구조로 나아가기 전에 바로 여기서 이렇게 짠 이렇게 됐다기보다는 중간에 이런 이제 가정 같은 것들이 지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식의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설화 작품에서 소설로 가는 이제 중간다리 역할로서 어떤 이제 의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가전은 설화에서 탈피해서, 그러니까 설화 옛날 이야기, 단순한 이야기, 인과관계가 없는 그런 이야기에서 탈피해서 의의나 수법을 써가지고 지은 짧은 산문이다. 그래서 주로 사람들을 경계하고 이제 쓴 이유는 대부분 이제 사람들을 경계하고 권선을 권하고 그런 목적으로 쓴 것이다. 어떤 교훈적인 목적에서 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쭉 이어서 보시면 청강사자 현부정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거북이를 의인화한 거예요. 자, 그리고 죽부인정 같은 경우 죽부인 아시죠? 우리가 여름에 이렇게 껴안고 자고 그러는 대나무, 대나무를 의인화한 것이다. 자, 저생전 같은 경우에는 저생은 바로 이제 종이를 의인화한 거예요. 종이를 의인화한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죽존자전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죽존자전도 역시 대나무를 의인화. 그리고 빙도자전이라고 했을 때 이건 이제 얼음을 의인화한 것이고요. 정시사전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지팡이를 의인화한 거죠. 근데 이제 대부분 여러분들은 이제 고등학생이라는 생각을 하고 이게 본다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아무래도 국순전, 수를 의인화한 거, 그리고 공방전, 바로 이제 돈을 의인화한 거. 그리고 조금 나올 만하다라고 하면 뭐 죽부인전, 뭐 이 정도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리고 나서 이 가전이 바로 이제 그러니까 이제 고려 말에 이제 신진 사대부들이 등장하게 되면서 이런 갈래들이 새롭게 나타났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게 나중에 이제 조선 전기까지 쭉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조선 전기로 이제 가게 되면은 이제 좀 특징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여기서는 이제 사물을 의인화했었잖아요. 이제 고려 말에 이제 신진 사대부들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조선 전기로 쭉 가게 되면서 이제 조선 전기에는 이제 마음을 의인화한 이제 그런 작품들이 이제 가전체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의인화한 거에서는 대표적인 작품이 바로 이제 수성지라고 하는 작품이 있다라는 거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숫자 수성 했을 때 한자로 수가 이제 근심 숫자거든요. 근심, 근심을 말하는 겁니다. 근심, 성은 성이에요. 성. 그러니까 근심을 이루고 있는 성, 이게 캐슬 아시죠? 캐슬이에요, 캐슬. 근심, 성을 한번 그려볼까? 성, 이렇게 마음에 어떤 성이 있다.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기록을 해놨다. 마음의 성에 대한 이제 그런 기록을 이렇게 이름을 적어놨는데요. 그러니까 마음을 의인화했어요. 그래서 마음을 의인화했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충신과 간신이 막 서로 다툰다. 이것을 바로 이제 마음 속에서 여러분들이 좋은 마음과 나쁜 마음 사이에 서로 막 싸우는 그런 과정을 전투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마음 속에서 좋은 마음과 나쁜 마음이 서로 싸우고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을 바로 뭐 어떻게 전투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마음을 의인화해서 나타난 이제 가전 작품이 이제 조선 전기에는 나타나고 있구나. 이렇게 하나 더 플러스해서 보시면 되죠. 그리고 이때 이제 가전 작품뿐만이 아니고요. 바로 이제 몽유록이라고 하는 그런 글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 전기에 이것도 역시 나타나게 되니까 같이 플러스해서 보도록 할까요? 그래서 몽유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몽자가 이제 꽃몽자죠.
그래서 꿈을 통해서 어떤 이제 뭐 어떤 것을 겪었다라고 이제 기록하는 이제 그런 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 전기에는 조선 전기로 가게 되면은 바로 이 가전체하고요 몽유력이 서로 공존하고 있는 그런 교술의 영역이 넓어지고 있다라는 게 이제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가전체하고 쭉 해서 조선 전기에 가면 이제 몽유력까지 등장을 하게 되면서 서로 이제 교술 갈래가 좀 넓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특징을 조선 전기에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몽유록 같은 경우에는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 바로 이제 원생몽유록입니다. 그래서 원생몽유록 같은 경우에는 고려 말에서 조선 초로 가게 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신진 사대부들이 등장을 하게 되죠. 이제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쭉 가게 되면은 조선 시대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돼요? 이제 계유정난이라고 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그 계유정난, 그 단종이 물러나게 된 그 사건을 수양대군에 의해서 단종이 물러나게 된 그 사건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한 그런 원생몽유록이라고 하는 작품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꿈을 제재로 해가지고요. 이것도 역시 꿈속에서 바로 이제 사육신이 꿈속에서 바로 죽은 단종을 만나고 그리고 또 죽은 또 사육신들을 만나서 바로 이제 겪는 여러 가지 억울한 마음을 막 토로를 하겠죠. 자기가 막 억울하고 속상하다.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그런 형식, 꿈을 빌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형식. 이게 이제 조선 전기에 바로 가전체와 함께 등장하게 됐구나. 이렇게 같이 엮어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또 보시면은 산문문학의 내용에 초점을 맞춰서 본다면 중세 후기에는 또 자기 민족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관심이 작품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거 왜 그러겠어요? 바로 이제 고려 말로 가면서 이제 무슨 사건이 벌어진다고 했죠? 바로 이제 몽고란에 시달렸다고 했죠. 몽고의 침입으로. 그래서 원나라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복속되고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괴로워하는 일이 벌어지게 돼요. 이제 그러면서 당시 이제 정권을 잡고 있었던 이제 무신 권력들은 끝까지 투쟁을 했다고 했죠. 이제 그런 맥락에서 나온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 이제 우리 문학 작품에 대한 어떤 관심, 우리 문학 작품에 대한 자부심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드러내고 싶지 않겠어요? 아무래도 이제 몽고에 막 시달리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몽골란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나라를 침략을 하게 되고 이제 불태운 문화유산을 보고 그걸 보고 이제 굉장히 가슴 아파하고 이제 그럴수록 점점 없어져가는 자료를 모으고 더욱더 힘쓰고 우리가 그 의미를 밝혀야 된다. 우리 민족의 주체성을 찾아야 된다. 민족 문화를 새롭게 인식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나온 게 바로 이제 삼국유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련의 삼국유사 같은 경우에는 이련은 스님이시잖아요. 이제 스님이 바로 이제 삼국유사라고 하는 그런 이제 우리 민족의 주체성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올리기 위한 그런 이제 작품을 쓰게 됐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되게 좀 특이한 작품인데요. 바로 이제 이 전에 나왔던 건 삼국사기였잖아요. 삼국사기는 이제 말 그대로 정말로 딱 전통 딱 그 계열을 이룬 역사서였다면 이것을 우리 민족의 주체성을 높이자라고 하는 그런 목적에서 좀 쓰여졌기 때문에 조금 다른 시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이련이라고 하는 이제 스님이 쓰셨잖아요. 그래서 이 책은 굉장히 좀 특이한 책이라고 보시면 되죠. 왜냐면 이건 설화집 같기도 하면서 읽어보면 설화집 같기도 하고 이렇게 옛 이야기를 모아놓은 느낌이기도 하고요. 또 이야기를 읽어보면 또 승려들의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약간 고승전 같은 느낌이기도 하다. 그리고 또 역사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역사서이기도 하다라는 게 이제 특징이에요. 그래서 역사서 같기도 하고 또 설화집 같기도 하고 또 승려들의 전기를 다룬 고승전 같기도 한 그 세 가지의 특징을 두루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제 삼국유사라는 작품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굉장히 이제 새롭게 뭔가 좀 독특하게 이해하려고 했던 이제 그런 특징 등이 들어있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뭐 불교 설화 같은 걸 적극적으로 활용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나타나 있고요. 특히나 이제 우리말의 어순이라 어휘를 받아들이고 있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독특하다. 그리고 이제 유교의 관점이 아니라 이제 불교적인 아무래도 스님이니까 이제 불교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주체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잘 표현을 하고 있구나라는 게 이제 조금 특징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때 나타나게 됐구나. 그래서 보시면 단군이나 주몽을 비롯한 건국시조의 신화를 비롯하여 그러니까 신화는 좀 허무맹랑한 이야기다라고 이제 넣지 않았는데 여기 넣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넣었다라든가 그리고 여러 가지 전설과 민담 여러 가지 방금 얘기했죠. 설화집 같다고 약간 옛 이야기집 같다고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넣었다. 그리고 특히 또 이규보 같은 경우에는 이규보는 이제 신진사대부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했었죠. 이제 이 사람이 또 역시 동명왕편이라고 하는 것을 제작을 했다. 그래서 동명왕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그
누굽니까? 바로 주몽의 이야기죠. 동명왕이 주몽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핍박을 받고 있으니까 당시 몽고에 의해서 이제 우리나라의 그런 주체성, 우리나라 대단하다.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드러내는 시기죠. 자, 그래서 동명왕편이라고 하는 것을 한시로 재창작을 했더라. 그래서 동명왕편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이제 뭐 역사 의식이 좀 이제 그 전에 우리가 있었던 방금 얘기했던 삼국사기와 조금 다른 계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삼국사기는 딱 진짜 중세의 그런 보편주의, 딱 그런 거를 딱 드러내고 있는 정말 그 약간 국가적인 입장에서 쓰여진 역사서였다면 이제 그런 것들을 반대하면서 삼국유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민중의 이야기 그리고 여러 가지 설화, 전설 뭐 이런 것들을 신비한 이야기를 많이 다루면서 민족의 주체성을 높이려고 했고 동명왕편 역시 이거 이규보가 쓴 사람이 신진사대부니까 그러다 보니 동명왕편도 역시 주몽의 그런 나라를 세우는 이야기를 넣었는데요. 거기 이야기 속에 굉장히 좀 전설 같은 이야기, 신령스러운 이야기, 그 특이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넣어서 조금 더 이제 신성한 민족 주체성 이런 것들을 표현하려고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게 이제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보시면 동명왕편을 창작하면서 당시의 역사 소설 중에서는 배제되었던 방금 얘기했죠. 신이한 행적을 포함하기도 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신기하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그전에는 역사가 그런 거는 아닌데 황당하다 이라고 봤는데 여기서는 그런 것들까지 다 집어넣어서 우리의 주체성 이런 것들을 더욱더 높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게 이제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약 정리된 걸 볼까요? 바로 시조하고 가사의 발생과 향유가 우리가 이제 중세 후기에 등장하게 됐더라. 그래서 우리가 시조 같은 경우에는 향가가 이제 사라지게 되면서 그 뭐지? 서정시의 그 공간이 비었잖아요. 이제 그 공간을 바로 이제 시조라고 하는 것이 이제 채우게 됐더라. 그래서 향가가 사라진 이후에 생긴 정형성 3장 6구 45자 내외 사음보 이거 형식을 갖추고 있는 서정시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특징은 3장, 초장, 중장, 정장 그리고 사음보의 전형성을 지니고 있더라. 특히 이제 마지막 종장의 처음에 여기 있죠. 종장의 여기 세 글자는 꼭 지킨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더라. 99.9% 정도. 그리고 19채의 향가의 전통을 이었다고 했죠. 그래서 19채의 향가에서 맨 마지막에 감탄사가 나오잖아요. 이제 그 전통이 여기 초장, 중장, 종장 요 마지막에 감탄사, 어즈버 뭐 이런 전통과 서로 이어지게 되더라. 그래서 우리 문학사의 어떤 연결고리 이런 거를 설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종장 척구에 감탄사를 두고 있다. 자, 그 다음 작가 같은 경우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작가들이 작품을 많이 창작했는데요. 처음에 이제 고려의 우타, 뭐 이색, 정몽주, 조선의 성상문, 이왕, 정철, 황진이, 홍랑 등으로 작가층이 점점 넓어지게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처음에는 신진사대부들 이제 그 위주로 처음에는 이렇게 쭉 가다가 점차 조선 후기로 가게 되면서 이제 기녀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평민들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이제 작가층이 점점점 더 넓어지게 되더라. 그리고 다채로운 소재와 주제 의식을 닮아내고 있더라. 그래서 여러 가지 주제를 담을 수 있다라는 게 바로 시조의 가장 큰 특징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창작이 되고 있는 아주 작품이다 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다 보니 이제 근대 이후에도 계속 시조 작품은 창작이 되고 있더라. 다양한 내용, 다양한 주제를 다 담을 수 있었기 때문에 뭐 사랑도 담을 수 있었고 임금에 대한 충성도 담을 수 있고 이런 거. 작품을 하는 고려의 우타, 이세, 정몽주, 조선의 성산문, 이왕, 정철, 황진이, 홍랑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작자층에 의해서 많은 작품들이 창작이 되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색과 정몽주 뭐 이런 같은 경우는 고려 말에서 이제 망한 고려에 대한 한탄 이런 거를 읊은 시조라든지 아니면은 나는 조선 건국을 하면 조선을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거를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담고 있는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뭐 이왕이라든가 이런 선생님의 어떤 유학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정철이라고 하니까 이제 되게 이제 풍류를 닮은 내용이라든지 황진이나 홍랑은 기생이니까 어떤 애정을 담고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작자층이 점차 넓어지게 되면서요 내용도 점차 이렇게 확대되는 상황을 가지게 되더라. 가사도 볼까요? 가사도 역시 중세 후기 작가의 문학적인 요구와 관련해서 발생한 것이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작가 같은 이것도 역시 신진사대부들에 의해서 이제 처음에는 바로 이제 선승들의 고려 말에 이제 포교를 위해서 이제 승려들에 의해서 처음에 이제 나왔다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한다고 했었죠. 자, 그래서 처음에 이제 서원가, 승원가 이런 것들을 바로 이제 고려 말에 이제 어떤 불교 사상을 포교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등장을 했다.
라고 보다가 결국에는 이제 그것들이 나중에 이제 조선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조선시대 거의 사대부들에 의해서 적극 수용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게 됐다라고 이제 쭉 얘기를 했죠. 이 특징은 사음보의 연속체 형식을 지니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사음보로 끊어지고 그리고 연속체 짝을 이루면서 무한히 늘어날 수 있는 반복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형식적 특징을 지니고 있더라. 그래서 음보, 사음보,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 3호, 4, 3 이런 형식이 시조와 좀 유사하지만은 길이가 훨씬 긴 형태다. 왜냐면 방금 봤듯이 어느 정도 짝을 이룬다면 무한히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연속체 형식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무한히 형식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형식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더라. 작품으로는 전극이 바로 사대부들이 지었던 바로 상춘곡, 정철의 관동별곡, 삼위인곡, 송미인곡이라고 하는데요. 정철의 상춘곡부터 이제 사대부들의 이제 그 사대부들로 이제 향유축이 넘어가게 되면서 정철이 아주 꽃을 피우죠. 그래서 정철 때 광동별곡, 삼위인곡, 송미인곡이 가장 이제 가사 작품에 꽃을 피우고 있다라고 하는 그 시기의 작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고려 말에요. 역시 몽골의 침입을 받게 되고 여러 가지 그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작품들이 등장을 하게 되잖아요. 첫 번째 이제 신진 사대부들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역시 그 사물에 대한 관심을 바로 또 의인화를 통해서 드러냈던 작품이 바로 가전이 있죠. 그래서 사물을 의인화해서요. 바로 전기, 바로 일생을 다루는 것을 전기라고 해요. 그래서 이 전이 그래서 전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지만 가짜죠.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사물을 의인화해서 가짜 전기의 방식으로 서술한 갈래가 있더라. 그래서 이것은 사물 자체에 어떤 특별한 관심을 가졌던 신흥 사대부들에 의해서 이렇게 나타나게 됐더라.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우리가 서정적인 교술로 풀어낸 것이 바로 이제 경기체가라고 볼 수가 있고, 이제 어떤 서사적인 이야기적인 그런 이제 교술 갈래로 풀어낸 것을 바로 이제 가전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대표적인 거 임진의 공방전. 그래서 이건 돈을 의인화했다. 자, 그리고 몽고의 침입으로 인해서 우리의 이제 상처받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 바꿔야겠다. 주체성을 높이는 식으로 우리가 작품을 창작을 해가지고 좀 이런 것들을 전환시켜야 된다라고 해서 민족사를 재인식한 작품들이 등장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우리 민족에 대한 또 문화에 대한 역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됐다. 자, 그래서 단군이나 주몽을 비롯한 건국 시조 신화를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내용의 전설과 민담까지 다루는 그런 작품이었던 바로 이련의 삼국유사. 우리가 삼국사기 이전에 지었던 삼국사기하고 좀 비교해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삼국사기는 딱 정통의 딱 그런 역사서였고요. 이제 거기서 조금 벗어나서 이련은 바로 이제 승려였기 때문에 바로 이제 조금 이제 우리 역사를 하긴 하지만 좀 신이하고 신비하고 기괴하고 이런 것까지 집어넣었다라고 하는 특징. 그리고 이기부의 동명평 같은 경우를 봐서 주몽의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 민족에 대한 어떤 역사에 대한 주체성 이런 것들을 높이려고 했던 그런 하나의 작품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중세 후기 문학에서 시조와 가사 그리고 산문문화까지 다 했네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뒤에 이어서 한글 창제하고 그리고 소설의 발생 그리고 한문문화, 구비문화 이런 거 하고 중세 후기 문학 마무리 짓도록 합시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해요. 안녕.